이렇게는 목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해야 돼요. 자,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아이고 카메라 안 띄웠구나.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유전병의 종류야. 여기는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문제가 이게 학교 시험 문제는 참 내신에 쉽게 나오는 파트인데 이게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킬러 문제 중 하나가 될 확률이 커. 유전 플러스 유전평. 이러면 골 아파져. 자,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돌연변이라는 개념부터 유전병은 자손한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유전자에 의한 질병을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고 돌연변이라는 말은 부모한테는 없었어.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예 형질 자체, 유전자 자체가 없다 자손한테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질환을 돌연변이라고 그래. 저 돌연이 무슨 뜻이야? 돌연. 갑자기라는 뜻이거든. 즉 유전자가 없던 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를 돌연변이라고 그러는데 이 돌연변이로 생긴 거는 결국은 돌연변이는 유전자 혹은 염색체 이상이 생긴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손한테 유전될 수 있습니다. 단, 너희들 체세포에 생긴 돌연변이 있지? 그거는 유전 안 돼요.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100% 유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체세포에서 지금 생긴 돌연변이는 자손한테 유전되지 않아요. 그런데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자손한테 내려갔지? 그러면 얘의 자손은 무조건 그 유전자를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태어난 다음에 체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거는 유전되지 않아요. 왜? 체세포하고 생식세포 분열은 완전히 별개죠? 그치? 그래서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유전이 되지만 체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즘은 출제 빈도가 좀 줄었지만 옛날에는 만약에 백혈구에 돌연변이가 생겼다면 이런 조건으로 시험에 꽤 여러 번 나왔었어요. 자, 백혈구는 분명히 체세포죠. 따라서 백혈구에 돌연변이가 생겨봤자 자손한테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가장 예로 이따가 나오겠지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있어요. 응? 태어날 때는 멀쩡했어. 근데 어느 순간 백혈병이 돼요. 오케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자손한테 유전되지 않습니다. 체세포의 돌연변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됐거나 혹은 이미 돌연변이인 아이가 태어나서 응? 생식세포가 돌연변이가 됐고 이게 수정돼서 태어난 아기는 그 유전자를 무조건 자손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사람의 유전병 넘어갈게요. 사람의 유전병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이수성 돌연변이 이수성이라는 말이 염색체 개수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수성, 다를 일자, 숫자가 다른 돌연변이. 오케이? 이수성 돌연변이가 있고 대수성 돌연변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숫자 이상, 숫자 이상 돌연변이라 그래. 원래 인간의 염색체 몇 개? 46개죠. 그런데 숫자가 46개가 아니고 47개나 45개인 경우 물론 뭐 숫자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지만 대수성은 원래 2n이어야 하죠. 근데 2n이 아니고 3n이나 4n 인간의 경우 이런 경우는 태어나지 않지만 응? 여러분들은 먹어본 적이 있죠. 3n짜리를 씨 없는 수박 그게 3n짜리예요. 즉 상륙염색체가 2개가 한 쌍이 아니라 3개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얘네들도 자손을 못 만들어요. 근데 인간은 이런 경우는 태어났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원래 2n이 정상인데 3n, 4n, 5n, 6n 이렇게 식으로 가는 게
대수성 돌연변입니다. 오케이? 이수성 숫자 몇 개만 하는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종 이상이 있어요. 일부가 없어지거나 똑같은 게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를 즉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라 모양이 바뀐 경우를 구조 이상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요. 유전자 돌연변은 염기 성형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우리 책에는 요 숫자 이상부터 나오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일단 염색체 숫자 이상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비분리가 원인입니다. 자, 뭐가 문제가 돼서 염색체 숫자가 이상이 생긴다고? 염색체 비분리. 즉 감수 분열을 할 때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이 있을 때 염색체 개수가 똑같이 딱딱 나눠줘야 되지. 그런데 만약에 감수 1분열 비분리라면 염색체가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텐데 공원체가 이쪽에도 하나 붙고 이쪽에도 하나 붙어서 양쪽으로 하나하나 해갖고 EN이 N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런데 한쪽에 동원체가 안 붙으면 이 두 개가 다 한쪽으로 쪼르륵 끌려가겠지? 그러면 23개, 23개 가야 되는데 24개, 22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감수 1분열 비분리면.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한 번만 비분리가 된다고 쳤을 때 여기가 이 n이고 복제가 돼서 2n 상태에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정상이니까 n 플러스 1이 돼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즉 만들어지는 생기세포가 전부 다 숫자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감수 2분열 비분리가 되면 이 n에서 이 n으로 와서 여기까지는 정상이야. 그러니까 얘도 정상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n-1, n 플러스 1 하나가 더 가는 쪽이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감수 2분열에서는 얘가 한쪽으로만 끌려가서 나중에는 이게 다시 떨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한 개가 끌려가서 두 개로 분열해버리고 분해돼버리는 그래서 하나가 더 많아지는 상태가 벌어지게 이게 고난도 문제가 하면 n-1과 n 플러스 1이 만나요. 그러면 핵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핵형은 정상입니다. 이게 고난도 문제가.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요거를 이해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냐?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냐? 물론 요것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경우 질환이 어떻게 생겼다. 그 경우를 보고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냐를 물어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와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요거 쓰면서 따라갈 줄 알아야 돼.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쓰면서 따라갈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하려면 앞에 감수 분열 할 줄 모르면 이거 못해요. 응?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정상적인 세포가 아예 안 만들어져. 근데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정상적인 것도 나오고 하나 적은 것도 나오고 하나 많은 것도 나옵니다. 오케이? 보통 시험 문제, 요즘은 보통 시험 문제 정상적인 거 하나 비분리돼서 숫자가 이상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는 n-2과 n 플러스 1이 만나서 정상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찾기가 더 어려워져. 고난도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정상적인 46개가 아니라 45개 혹은 47개 염색체 숫자가 이상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배수성 돌연변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일단 상염색체 이전에서 이수성 돌연변이. 많이들 알 거야. 21번째 염색체가 3개인 경우 다음 중은. 중학교 때 이거 했지? 맞아. 니네 중3 때 학교 반밖에 안 나가서 기억하려나? 이거 중3 때 나왔을 텐데? 중3, 중3 때
이게 대충 2학기 때일 텐데 이거 2학기 때 나올 텐데 너는 3학년 2학기 때 학교 제대로 갔니? 재작년에 온라인 되게 많이 했잖아 재작년에 너는 학교 제대로 안 가서 기억 못할 수도 있겠는데 다음 주 공부는 21번째 염색체가 3개야 오케이? 보통 아무리 정상적인 케이스라도 10,00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가 저 다음 주 공부를 태어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들 나이가 많을수록 있지 여기 오른쪽에 보면 특히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 빈도가 확 올라간다고 해요. 10,000명 중에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거의 1,000명 중에 하나까지도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결혼 시기가 늦어졌죠. 그래서 아기 낳는 나이가 점점점 뒤로 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성도 안고 가요. 20년 전만 해도 20대 여자들은 20대, 남자들은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여자들 25 넘기 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누나가 여러 명이지만 한 25 이전에 결혼을 했어요. 전부 다. 누나가 5명이나 되지. 근데 요즘은 30 이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돌연변이 위험성은 점점 안고 가요. 근데 주변에서 내가 어렸을 때보다 이런 돌연변이가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검사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니네들도 검사를 다 했을 거야. 혹시 염색체 숫자에 이런 질환이 있는 거 아니냐? 다 검사를 해봤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8번째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18번째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에드워드 증후군이에요. 뭐 다운 증후군은 뭐 알겠지만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이 잘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식은 충분히 습득을 할 수가 있어서 간단한 직업 정도도 가질 수 있고 뭐 사는 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발달 장애를 겪게 돼요. 전체적으로 지능이 좀 많이 부족하고 성인이 됐는데도 행동이 완전 어린애 같아. 제대로 이 성장이 안 돼서.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경우는 지적 장애가 굉장히 심각해서 여러분들 직접 보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거든, 얘네들. 그리고 심장에 여기 기형 때문에 보기가 더 어렵게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죽어버려요. 심장의 기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드워드 증후군은 시험에 잘 안 나지만 다운 증후군은 꽤 많이 나오니까 다운 증후군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성염색체 이상이 있을 경우 하나가 부족해서 성염색체가 X만 있는 거야. 겉으로는 여자로 보입니다. 근데 2차 성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인인데 겉으로 보면 여자인데 그냥 초딩이야.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은 아빠가 비불릴 수도 있고 엄마가 비불릴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가 안 준 거예요. 성형기체를. 근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야. 겉으로 보면 남자인데 겉으로 보면 남자에 가까운데 여자의 2차 성징도 일부는 가져요. 근데 완벽하지는 그래서 남자의 2차 성징도 나오다 말고 여자의 2차 성징도 나오다 말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겉으로 보면 남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그리면 남자로 그려주고 여자를 그려줍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도 돼요. 가계도 나왔을 때 뭐 유전병인데 얘는 남자로 취급을 하고 얘는 여자로 취급을 해줍니다. 가계도 상에서는. 근데 이 경우도 둘 다 불임에 해당합니다. 정소와 난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불임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아빠가 비불리였다면, 응? 아빠가 비불리였다면 일분열 비불리입니다. 아빠가 비불리였으면 XY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 오케이? 엄마가 비불리면 1분열 비불리도 가능하고 2분열 비불리도 가능합니다. 1분열에서 XX를 한쪽으로 가도 되고 2분열에서 한쪽으로 가도 됩니다.
요거 말고 x도 있고요. y도 있습니다. y가 두 개죠. 저런 사람들은 이제 초남성 증후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초남성 증후군, 영어로 슈퍼 메일 증후군. 메일 피메일 알지? 슈퍼 메일 증후군. 근데 슈퍼 메일 증후군의 초남성 증후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슈퍼맨 초남성. 그래서 되게 다혈질이고 진정한 의미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진짜 조절 못해요. 엄청 성격 거칠고. 근데 슈퍼 메일 증후군이죠. 그리고 이제 통뼈 이래갖고 힘은 좋다 그래. 그래서 슈퍼맨 증후군 이렇게 애칭이라 할까? 이렇게 다르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슈퍼맨. 얘는 트리플 X 증후군이 정신 명칭이야. X가 3개. 그러니까 여성성이 강해서 조금 전에 슈퍼맨에 빗대서 원더우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원더우먼 뭔 줄 알지? 몰라? 나 때는 유명했는데 요즘 원더우먼 영화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원더우먼 뭔지 몰라요? 나 때는 되게 유명했는데 내가 너네들만 도 엄청 유명했는데 요즘은 별로인 것 같아. 슈퍼맨 증후군, 트리플 X 증후군. 근데 얘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조 이상. 요거는 내신에 한 문제씩 꼬박 나온다. 내신에 한 문제씩 꼬박 나온다.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염색체가 구조 이상, 일부가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즉 정상적인 염색체가 아니라 모양이 삑사리가 나타나거나 하는 거야. 첫째, 결실. 일부가 빠져나갔어요. 자, 여기서는 칼라로 보여주죠. 여기서 칼라지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흑백이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그냥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실력이 아니라 시력이 중요해집니다. 알파벳 똑바로 보세요. 알파벳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결실에서는 어떻게 됐어, 지금? C 없어졌죠? 갑자기. 이거 흑백이면 생각보다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상동 염색체는 원래 크기와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지? 똑같아야 되지? 하나가 짤뚝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체 길이가 한쪽이 짤뚝해져요. 일부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상동 염색체를 특히 같이 볼 때는 요게 결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찾기가 힘들어.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나 전자가 잘 나오거든. 여기는 왜 찾기가 힘드냐면 팩평 분석으로 확인이 안 돼요. 뭐로 확인이 안 된다? 분명히 구조 이상인데 염색체의 모양에는 변화가 안 보여요. 순서만 바뀐 거야. 그러면 우리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여기에 대립 유전자가 와야 되죠. 그런데 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가요. 대립 유전자 위치가 달라졌죠. 그래서 질환이 나타나는 거. 그게 여기입니다. 위치가 바뀌어 있는. 근데 잘 보세요.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치? 이거 알파벳 살짝 바꿔놓으면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거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자꾸 번쩍거리거든, 가방에서. 핸드폰일까? 그거. 핸드폰일까? 어, 뭔가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아까부터 뭐가 계속 번쩍번쩍거리는데 어, 뭔가 싶어서요. 혹시 카메라인가 싶어서 그러지 않아도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을 또 하나 싶어서 여기는 문자 순서 똑바로 안 보면 저거 못 찾아요. 그리고 흑백으로 이렇게 작은 글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아니라 시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빨리 읽다 보면 순서 바뀌어 있어도 못 찾아요. 요거 볼 때는 꼭 알파벳 찝어가면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중복. 중복을 보면은 유전자가 추가로 들어가니까 하나가 끼러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찾기가 쉬워. 근데 얘는 찾기가 어려워. 문제는 전자가 시험이
야. 전자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전자가 시험에 가장 나와. 이 넷 중에는 전자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알아야 돼.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가 염색체는 원래 붙어 있지만 설명을 위해서 띄워놓을게요. 이가 염색체가 있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서로 겹쳐갖고 싹 바꿔갔습니다. 상동 염색체 간에. 이거를 교차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하나는 엄마가 준 염색체, 하나는 아빠가 준 염색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부를 서로 바꿔가죠. 감수 1분열 전기 때 일부를 띄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은 아빠가 준 거, 이쪽은 엄마가 준 건데 요거랑 요거는 아빠 준 거, 엄마가 준 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걸 자손한테 주면 자손의 유전자가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교차는 상동 염색체끼리만 일어나야지 정상인 거야. 교차는 누구끼리만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는 이따시만한 상동 염색체, 하나는 엉뚱한 놈하고 교차가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교차가 일어나면 교차 결과 짜야지.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이게 계속해서 분열해 가면 어떻게 될까? 얘는 일부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겠지? 결실처럼 보이겠지? 얘는 마치 중복처럼 보이겠지? 잘못 보면, 이걸 잘못 보면 결실이나 중복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주변에 다른 염색체를 같이 봐야 돼. 혹시 다른 데로 이사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전자가 시험에 자주 등장. 오케이? 얘는 핵형 분석 안 돼요. 핵형 분석이 얘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읽어보기 전에는 확인이 안 돼요. 얘는 결실과 중복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내신에서 보통 요거 아니면 요걸 거예요. 굳이 하나 찍으라 그러면 나는 전자. 전자가 시험에 제일 아마 잘 나오니까 그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자랑 원래 상동 염색체 간에 교차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염색체하고 교차가 일어나서 유전자 배치가 개판이 된 상황을 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경우를 통칭 뭐라고 한다? 구조이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여기는 핵형 분석을 해도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염기 서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염색체 숫자는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이상한 유전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유전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내가 전에 우리 감수 분열할 때 세포 분열할 때 이랬어요. X, Y 보고 21번, 18번, 5번 봐라. 이 순서로 얘기했어요. 뭐부터 보고? X, Y 보고 21번, 18번, 5번. 요 순서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웬만한 유전병은 다 짚어보고 넘어간 거야. 단 핵형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은 자손은 5번 염색체 대가리가 없어졌어요. 하나가. 둘 중에. 윗대가리에 일부가 없어요. 물론 탁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5번 염색체 오른쪽에 있고 머리가 조금 없어졌어요. 이게 결실이야. 뭐라고? 이러면 고양이 오름 증후군이라는 것이 돼요. 혹은 묘성 증후군이라고 해. 고양이 오름 증후군은 묘성 증후군이라고 해요. 묘성이니까 고양이 소리. 혹시 밤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특히 비 오는 날 고양이들 울잖아. 그럼 애기 우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애기가 운다고 고양이 우는 소리라고 착각하지는 않거든요. 고양이가 울면 애기 우는 소리 같아 이렇게 하는데
애기들이 울 때는 고양이 울음소리라고 착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애기들은 고양이 울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마 직접 볼 기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나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직접 들으면 고양이가 우는 거라고 착각이 든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볼 기회가 없어. 쟤네들은 웬만하면 산부인과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일단 저 때문에, 저 유전 질환 때문에 태어난다 해도 오래 살지를 못해요. 얼굴 앞면에 심각한 기형이 있고요. 가장 문제는 심장에 기형이 있습니다. 심장에 기형이니까 엄마 뱃속으로 나오면 대부분 인큐베이터에서 응급실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거의 짧은 시간에 그냥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거의 대부분 우리는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케이? 뭔지만 아세요. 고양이 그런 중국은 5번 형택체 결실이구나. 심장하고 이렇게 기형 때문에 보통 아기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얘는 특정 시기가 없어요. 조혈모세포라고 있거든. 여러분들 골수 속에 조혈모세포라고 있어요. 조혈모세포. 쟤는 끊임없이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는 애예요. 그 분열 결과 만들어진 세포들은 혈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 적혈구, 백혈구가 돼요. 그런데 9번하고 22번 염색체 간에 전좌가 일어났어. 그러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일어나. 근데 저 조혈 모세포 자체가 지금 돌연변이가 돼 있는 놈이지. 얘는 계속해서 돌연변이 백혈구를 자꾸 만들어내요. 이 백혈구는 적혈구를 자꾸 내성물질로 인식. 적혈구를 자꾸 파괴합니다. 백혈구 입장에서 어때? 적군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숫자를 막는 거예요. 그럼 적혈구 숫자가 줄어들죠? 백혈구는 많고 적혈구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악성 빈혈에 시달리게 만들다가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래서 조혈모세포가 암센터로 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자꾸 공격. 자, 얘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왜냐? 저 조혈모세포는 뭐에 해당하니까? 체세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손한테 유전되지 않습니다. 물론 엄마가 조혈모세포, 엄마나 아빠가 이거 만성 고수성 백혈병 했으면 자손에서도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커요. 암은 그 자손한테도 그 병 자체를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가족력이라고. 윌리엄스 증후군은 실험에 나온 약은 별로 없어요. 7번 연습치인데 얘까지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면 기억하시고 얘기 안 하면 몰라도 돼요. 얘도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뇌손상, 심장기형. 그러니까 뭐 오래 살기가 좀 힘든 케이스인지. 근데 우리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많이들 보잖아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요즘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완치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골수 이식 있죠? 응? 골수 이식해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골수 이식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다? 성공률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만 발견하면 크게 무리 없이 여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해요. 다음, 유전자 이상. 유전자 이상은 보통 유전자 돌연변이라 그래. 얘는 핵형 분석이나 이런 걸로 분석이 안 되고 염기 서열을 읽어봐야 돼요. 뭘 읽어봐야 된다고? A, T, G, C 그거 있지? 염기 그 순서를 읽어봐야 돼요. 거의 모든 유전자는 그 염기 서열이 거의 똑같아요. 같은 종류의 유전자는 어느 특정 위치에 포인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염기 서열이 쭉 있거든? 그래서 그게 혹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읽어보는 과학 기술이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 번에 몇백 가지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꺼번에 검사를 해봤을 거예요. 마이크로 어레이라고 한 몇백 개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그게 더 발달해가지고 피 한 방울이면 다 돼. 피 한 방울도 필요 없어. 세포 몇 개만 있으면 돼.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 염기 서열이 바뀌었다는 거거든? 뭐가 바뀌었다고? 우리 코돈 기억나요? 작년에 했던 거? DNA 트리플렛 코드가 아니라 3염기 조합이 RNA가 되면 코돈이 되죠? 이 코돈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줬지. 근데 염기가 바뀌면 코돈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아미노산이 바뀔 수도 있죠. 아미노산이 바뀌면 단백질이 바뀌죠. 단백질이 바뀌었으면 형질이 바뀐 겁니다. 효소의 형질이 바뀌었으면 그 기능이 없어지든지 엉뚱하게 변했을 것이고, 단백질 자체가 바뀌었으면 구조가 변했을 것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난모양 적혈구증입니다. 적혈구는 원래 막힌 도마처럼 동글동글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적혈구 직접 현미경 관찰해 본 적 있어요? 아, 너 중학교 때 코로나라 더더욱 많이 됐다. 원래 중학교 때 자기 피 뽑아가지고 한 번 정도씩 관찰을 하거든요. 혹시 손에서 이렇게 딱 해고, 저기 검사 해봤지? 혈액 검사, 혈액형 검사. 그러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좀 피 한 방울 정도 뽑아갖고 이렇게 확인하죠. 그 정도만 있으면은 현미경으로 관찰할 양이 차고도 넘칩니다. 보통 조원 중에 한 5~6명 조원 중에 희생양을 잡아서 피 한 방울 뽑으면 돼요. 그걸 중학교 때 안 해봤다고? 중학교 1학년 때 현미경 관찰하지 않아요? 중1 때는 학교 제대로 갔잖아. 그때 현미경 안 봤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4년밖에 안 됐지. 뭐 옛날인 것처럼. 하여튼 보통 중학교 때 이 혈액을 한 번씩 관찰을 해.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실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난 내 피를 관찰한 게 몇십 번은 되는 것 같아. 대학교에서 조교도 하면서 내 손 이거 찔러갖고 피 참 많이 냈다 진짜. 아유, 자기 손 찌르려면 생각보다 되게 못 찌른다. 기회 되면 직접 찔러주세요. 생각보다 안 돼. 하여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도너츠가 막힌 모양처럼 동글동글하고 좀 말랑말랑해야 되거든. 이게 정상적인 적혈구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모양 적혈구는 아,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있어요. 단백질이. 적혈구 안에 뭐가 있다? 헤모글로빈은 알파 체인 2개랑 베타 체인 2개로 구성이 됩니다. 마주보고 있는데 요런 구조가 헤모글로빈이야. 알파 체인 2개, 베타 체인 2개가 마주보고 있는 구조가 헤모글로빈인데 적혈구 하나에 이런 게 몇만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은 정확하게 단백질의 4차 구조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 4개의 서로 다른 폴리페타이드가 2개, 2개씩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4차 구조에 돼요. 요 헤모글로빈이 몇만 개가 적혈구 하나에 있다고. 오케이? 그런데 이 중에 즉 베타 체인의 아미노산 중에 6번째가 글루탐산이 와야 정상인데 알린으로 바뀌어요. 여기 염기 하나가 T가 와야 되는데 잘못해서 A로 싹 바뀌어버려요. 하나. 그래서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딱 하나의 아미노산이 바뀌어요. 요 2개의 아미노산이 바뀌어 있으니까 헤모글로빈 전체 구조가 싹 바뀌거든? 그러면서 적혈구의 모양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첫째, 산소 전달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적혈구의 목적이 산소 전달하는 건데 그 전달 능력이 매우 떨어져. 두 번째, 정상 적혈구에 비해서 이 복원력 같은 게 적어져요. 이렇게 좁은 혈관을 갈 때는 찌그러져서 싹 통과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딱 돌아오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얘는 좀 딱딱한 느낌?
잘 휘어지거나 이러지를 못해서 여차 잘못하면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악성 빈혈에 시달리게 만드는 병, 남모양 적혈구증. 유전병. 우리나라에 있으면 저게 굉장히 안 좋은 악성 빈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거 못 외워도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었다 정도는 외우세요. 뭐가 뭐로 바뀌었다?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었다. 아미노산 6번째가 여기 몇 번째인지는 안 나왔죠? 여기 있구나. 베타 체인의 6번째 아미노산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이유는 T가 와야 정상인데 A가. 6번째 아미노산이니까 6번째 아미노산의 가운데거든요. 그러니까 염기가 17번째께 바뀐 거야. 옛날에는 이거 17번째까지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필요 없고 아미노산 다 필요 없고 야 이것만 해. 아미노산 한 개 바뀌었다.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끝.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서양에 쓰는 이렇게 낫 있죠. 그 벼벨 때 쓰는 낫. 그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낫 모양 적혈구증. 굉장히 심한 빈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혈액이 이게 모세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병이 남모양 적혈구빈혈증, 시클셀 디지즈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핵형 분석 안 돼요.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염기 순서. 그냥 생화학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혹시 이 중에 생물 2 들을 사람 손? 거기 나가면은 시퀀싱이 뭔지 2학기 때 살짝 배우게 돼요. 이 염기서열 읽는 방법을 시퀀싱이라 그래. 뭐 그거 솔직히 고등학교 때 배워도 쓸데가 없는데 왜 배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모양 적혈구증 막변형 현상 이랬는데 남모양 적혈구증은 산소가 없으면 더 이렇게 가요. 산소가 없으면. 그래서 요거까지는 잘 몰라도 돼.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지들끼리 더 뭉쳐. 적혈구가 지들끼리 막 뭉쳐버리는 사태가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 여기 페닐케톤요의 이 뇨자가 오줌 뇨자예요.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 받았나? 보통 중학교에서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학교에서 안 하고 병원 가서 뭐 검사 받고 오세요 하잖아. 나 때는 깡천이라 그랬나? 보건소에서 나왔는데 그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이럴 때 있죠? 그때 보건소에서 나와서 같이 쟀어요. 선생님들하고. 중학교 때도. 근데 고등학교 때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쟀던 옛날이라 그런지 요즘은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보통 어디 가서 재고 확인하고 오세요 그러고 2, 3학년 때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올해 했어요? 신체 검사 안 했어? 안 했어? 원래 해마다 하는 거 아니야? 너네 그거 해마다 해갖고 통계청에 올라가요.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키는 평균 얼마, 여학생의 키는 평균 얼마,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한테서 생맹 비율 얼마, 어느 지역에서 생맹 몇 명, 이런 거 다 통계내요. 근데 키 안 쟀어, 올해? 그게 신체검사잖아, 이 사람아. 이런 거 병원에서 할 때 오줌 소변 받아오라 그러죠? 소변 컵 하나 주고 받아와! 시키잖아. 그러면 이거 받으면 뜨끈뜨끈한 거 그거 다 그 느낌 알잖아? 그거 갖다 이렇게 간호사한테 줍니다. 받아왔습니다. 이러면. 그럼 빨리 좀 가져가줬으면 좋겠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 기다리지 않아요? 예, 거기 주세요. 이러고 한 4, 5분 기다리죠. 바로 안 가져가요. 이 검사 끝난 겁니다. 페닐케톤요증 환자는 오줌이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 콜라색으로 시꺼멓게 변해요. 보통 사람 소변은 그냥 누리끼리 한 상태로 남아있거든? 보통은? 근데 페닐케톤요증 환자는 소변색이 콜라색 혹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완전 새까맣게는 아니지만 검은튀튀한 콜라색으로 변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몸에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페니랄라닌은 먹어야 하는 거고 필수 아미노산이고 타이로신은 먹지 않아도 몸에서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페니랄라닌이 너무 많아지면 페니랄라닌이 페닐케톤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페닐케톤은 중추신경계의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즉 뇌와 척수를 파괴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젊은 나이에 치매 증상 같이 나타납니다. 사지육신이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게 페닐케톤요증입니다. 혹시 주변에 소변색 시꺼매지는 사람 봤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더 보기 힘들고 남학생들은 혹시 볼 수도 있죠. 남학생들은 좌변기가 아니라 서서 쉬야 하니까 혹시 그 오줌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학생들은 뭐 거의 힘들 거고.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휴게소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이런 통이 있었어요. 소변통. 그 소변을 받아서 농축해서 해외에다 팔았단 말이야. 거기서 성분을 뽑아가지고 약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소변에서 뽑아서 만드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통을 보면은 거무튀튀하게 했었어. 왜냐면 누군가 이 환자가 소변을 거기다 본 거야. 다시 한번 페닐케톤증은 뭔지 몰라도 유전병이구나라고만 알고 계세요. 오케이? 정확히 몰라. 페니랄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바꿔주는 효소에 문제가 생겼다. 수능에서 만점 맞고 싶으면 그 정도까지 외우시는 거야. 원래 이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으로 바뀌어서 우리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키는 거 그게 페닐케톤요증이다. 그 다음에 알비노증, 백색증이라고도 그러죠. 얘네들은 정확하게 뭘 못 만드냐? 멜라닌 색소를 제대로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햇빛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요. 원래 멜라닌 색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하상해서 햇빛 받잖아? 바로 화상이에요. 얘네들은. 햇빛 받으면 그거를 막아줄 능력이 없어서 피부 질환이 바로바로 생겨요. 화상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 알비노증 많이 봤잖아. 실험실에 하얀 쥐, 눈 빨간 그 쥐 있지? 그게 일부러 그 유전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가끔 TV에 나오는 영물들 있죠. 백사, 하얀 뱀. 응? 하얀 뱀. 그 일반 백사면은 몇백 정도 하고 독사면은 1,000만 원까지도 한다는 그 백사. 근데 의사들은 백사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래요. 왠지 알아? 백사는 결국 유전병 걸리네. 따지고 보면 알비노증 유전병 걸리네. 그거 먹었다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백호 알아요? 에버랜드에 있는 그 백호. 봤어요? 백호 한 번도 못 봤어? 동물원 가면은 백호를 봐야죠. 노랑 호랑이 말고 하얀 호랑이 봐야죠. 우리나라에선 백호가 사방신의 하나죠. 몰라 사방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사방신이라 그러지. 백호 영물로 취급받아요. 영맹하고 일반 호랑이는 찜쪄 먹는 영물로 취급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원 가면 노랑 호랑이 안 반겨요. 뭘 반겨? 백호를 반겨요. 근데 사실 백호한테의 알비노증은 치사 유전자입니다. 원래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야 정상인 놈들이라고요. 치사 유전이에요. 백호는. 그런데 원래는 엄마 아빠가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 어? 이랬을 때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더라? 32분의 1인가 그래요. 근데 근데 실제로 64분의 1도 태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치사 유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뱃속에서 죽어서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가끔씩 치사 유전인데도 운이 좋아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럭키한 케이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동물원에서 근친교배를 자꾸 시킨대요. 일부러. 근데 근친교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전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근친혼은 법적으로도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버랜드에서 몇 년 전에 그 짓을 하다가 지지한테 뽀록 났어.
그래서 에버랜드 뒤쪽에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호랑이 중에 인간으로 따지면 다운 증후군에 걸린 호랑이가 있었어요. 용맹하지 못하고요. 닭을 던져주면 뼈다귀를 씹어먹지 못해요. 호랑이가. 치아가 약해가지고. 그리고 애가 겁이 많아. 호랑이인데. 그게 걔가 태어난 이유가 백호를 만들려고 일부러 자꾸 근친교배 시킨 거래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자꾸 백호를 원하니까 사실 동물원에 여기 이 동물원 저 동물원에 백호가 많은 이유가 뭐였겠어? 다 이렇게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낭성섬유증.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낭성섬유증이 아랍 계열 민족의 경우 거의 30% 확률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요. 전 세계 인구 중 약 30% 계열 정도가 아랍계지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갖고 있어요. 즉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이 낭성섬유증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낭성섬유증 유전자가 있으면 장기 속에 쓸데없이 점액질이 과다 분비돼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먼지 훅 뒤집었으면 가래가 생겨요. 그래서 해갖고 먼지 못 들어오게 방어해서 탁 해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평소에 그렇게 생기는 거야. 가래가. 허파, 콩팥, 뭐 간 이런데 쓸데없이 점액질이 과다 분비돼요. 특히 허파에서 과다 분비되면 잘못하면 잘 자다가 질식으로 죽게 됩니다. 허파에 점액이 차버리니까 구멍이 막혀. 그래서 아랍 애들 보면은 지나가다가 숨면서 가래침 같이 툭툭 뱉는 경우가 있는데 걔네들 이거 낭성섬유증 있어요. 영어로 시스트릭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데 유전병입니다. 특히 낭성섬유증은 선생님이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발표한 적이 있거든. 그때 의외였지. 아니 씨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게 왜 네이처라는 엄청난 학술지에 실렸지?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전 세계 인구의 10%가 이 시스템 낭성섬유증을 가지고 있다. 유전병으로 되게 위험한 거다. 뭐 장기나 이런 데 점액질 많으니까 소화도 잘 못 시키지, 흡수도 잘 못하지, 가뜩이나 이 허파 쪽에 자꾸 가래가 들끓는 이런 질병이 이 낭성섬유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낭성섬유증 직접 보기는 힘들 거예요. 헌팅턴 무도병, 요거 우성 질환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헌팅턴 무도병은 우성 질환입니다. 얘도 젊은 나이에 추신경계가 고장나는 병입니다. 특히 뇌가. 그래서 젊은 나이에 마치 치매 증상처럼 나타납니다. 이거 우성 질환이에요. 엄마 아빠 중에 병이 있다고 무조건 있는 건 아니지만 유전자 한쪽에서만 물려받아도 이게 생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돼. 그래서 머리가 팔다리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아. 마치 누구처럼? 나이 들어서 걸린 치매 환자처럼. 중추신경, 뇌 쪽이 파괴되면 기억력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마치 뭐처럼? 치매처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성 질환이다. 우성 질환. 얘네들은 지금 얘기했던 이 병들은 핵형 분석이 다 안 돼요. 뭐가 안 된다? 자, 잘 들어보면 내가 오늘 핵형 분석이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벌써 4번째인가 5번째인가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핵형 분석으로 된다 안 된다를 물어보는 기억 니은 디귿이 자주 나올 거예요. 유전자 질환, 유전자 이상인 경우는 핵형 분석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염색체 숫자 이상인지 구조 이상인지 유전자 이상인지 숫자 이상, 구조 이상, 유전자 이상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거 병의 이름과 원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검사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보통 아주 초반에는 아기들이 착상을 딱 치잖아. 수정 후 일주일쯤 지나면 착상을 하는데 착상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한테서 영양분 뽑아 먹어야지. 그 태반을 만드는 게 문제예요. 태반을 만들 때 태반은 아기의 세포입니다. 태반은 아기의 세포예요. 오케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육모막 돌기라는 게 생겨. 그거 한두 개 떼어낸다고 전혀 이상 없거든요. 그거 바늘로다가 세포 몇 개 딱 뜯어내서 이렇게 강제로 분화시키는 방법이 있어. 특별한 약물을 위해서. 그래서 분화하는 과정 중에 중기쯤 됐을 때 강제로 스탑시켜놓고 영상치 사진을 찍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다 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 했을 거야. 첫째 손 100%다 했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두 번 정도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핵형 분석 한번 해보고요. 근데 세포 몇 개 얻어서 배양을 하잖아. 그러면 뭐 유전자 얻어내는 양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건데 한 500가지 유전자 정도를 한 방에 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야. 한 번에. 그래서 혹시 안 좋은 질환이 있으면 부모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은 양수 검사를 하는데 이 양수 속에는 태아 피부세포가 떨어져 나와요. 그거를 추출을 해서 얘를 배양하고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둘 다 핵형 분석도 가능하고 유전자 검사도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에 태아한테 심각한 유전병이 발견이 되면 과거에 낙태가 불법인 시절에도 이게 안 좋은 질환이 있으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낙태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의무적으로 저검사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육모? 이 육모막 옛날엔 육모막 돌기라 그랬어. 톡 튀어나왔다 그래서. 육모막 검사해서 이거 하면 다 특정 화학물질이 존재 여부를 조사해서 태아의 유전 질환을 알아내는 것이다. 여기서 유전자가 고장이 나잖아? 응? 유전자가 이상하면 화학물질의 변화가 생겨요. 특정 화학물질의 변화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생화학적 분석이라고 그러고 생화학적 분석에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를 해서 유전병 여부, 핵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 보면 이 검사 모두 생화학적 분석, 염색체 분석, 그리고 DNA 분석 있지? 여기 DNA 분석, 요게 염기 서열을 알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다. 보통 8주 이전에는 육모막 검사, 8주 넘어가서 12주 넘어가면 양수 검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사람의 유전병 얘기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요거 숙제로 해오시고요. 내가 미리 공지합니다. 다다음 주에 문제 다 풀어놨는지 검사할 거예요. 다음 주에 지금 안 온 사람들 오늘 휴가 때문에 2명이나 안 왔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공지하겠지만 다다음 주까지 저기를 이거랑 1등급만 완자랑 1등급 만들겠지? 다 가져와서 내가 확인을 할 겁니다. 얼마나 풀었는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문제 푼 거 질문도 같이 받으면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슬슬 중간고사를 조금씩은 대비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씨. 여기는 저 수능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지금 풀기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자,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은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쉬었어요. 많이 쉬었으니까 4 단원이냐 여기가 5단원이냐. 생태계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얘다 먹어라 던져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한두 개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개념만 잘 잡으면 여기는 그냥 내년 점수 먹는 거야. 여기부터가 기말 먹을 거예요. 여기부터가 기말 먹을 거예요. 아마 사람의 유전까지가 중간고사 보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좀 슬슬 나가다가 나 9월달 되면 바로 그냥 중간고사 대비 들어갑니다. 혹시 몰라? 8월 말부터 들어갈지도 몰라. 내가 상황 봐서 결정한다. 아직 학교에서 중간고사 일정이 제대로 공지가 안 됐죠? 대충 언제쯤 본다고만 나와 있죠? 근데 나는 너네는 9월 말? 그러니까 9월 첫째 주부터는 문제 던져주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정신없이 나갈 테니까 주의해야 돼요. 자, 생태계. 영어로 에코시스템. 작년에 했지?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과학 때 했죠? 그 중에 하나고요. 초등학교부터 생태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한 번, 그리고 중학교 때 한 번, 적어도 2번에 대해서는 생태계에서 대해서 배웠어. 자, 생태계는 크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나뉘었던 거 기억하죠? 오케이? 그래서 생물적 요소를 크게 다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개체군, 군집의 관계를 이렇게 개체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자체가 개체가 됩니다. 오케이? 한 마리 한 마리. 이건 문제예요. 개체군은 개체의 무리를 뜻합니다. 이 군자가 무리 군자를 써요. 개체군. 즉 같은 종들의 집합입니다. 뭐라고? 동일 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떼, 소떼, 말떼 이런 떼거지가 개체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개체군과 군집을 살짝 바꿔놓고 옳은 문장, 틀린 문장을 물어봐요. 개체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군집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못 찾아. 생각보다 잘 안 찾아져요. 그래서 똑바로 읽어요. 군집은 일정 영역에 있는 소떼, 말떼, 개떼, 닭떼를 다 한꺼번에 얘기할 때 군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집은 여러 종입니다. 오케이? 여기에는 개체군에는 개만 있는 거야. 한 종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는 개, 소, 말, 닭이 다 있는 거예요. 개체군과 군집의 차이 알겠어요? 개체군하고 군집은 진짜 내신에 구분하라는 얘기가 진짜 잘 나옵니다. 특히 틀린 문장으로 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는 얘네들 다 합쳤을 때 생물, 비생물 다 합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 크게 뭐와 뭐? 생물적, 비생물적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건 초등 때도 했습니다. 생물적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요거는 기억나지? 초딩 때 했던 건데 기억나죠? 생산자는 뭐죠? 생산자가 뭡니까? 녹색 친구를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 즉 광합성할 수 있는 애.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독립 영양생물이라고도 합니다. 즉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에서 독립 영양생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비자는 유기물을 먹어야 하는 것, 즉 에너지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애들. 그런데 에너지를 만들지는 못하는 애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어딘가에 소속돼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에너지를 못 만드는데. 뭐 인간은 여기 소비자 중에서도 아주 대표주자가 되겠죠? 그리고 분해자는 보통 미생물 종류들을 말합니다. 미생물 종류들 보통이. 미생물도 얘네들도 종속 영양생물로 봐야 돼요. 뭐로 봐야 된다고? 선생님, 미생물 중에서 광합성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일로 들어갑니다. 조류, 녹조류 이런 애들 있지? 여기 이 조류는 새가 아니야. 얘는 영어로 따지면 LG라고 해갖고 녹조, 홍조하는 그 조류예요. 새 아닙니다. 얘네들이 있는데 뭐 옛날부터 구분했던 거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고.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가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보면 되죠. 비생물적 요소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중요한 거 이거야. 생태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아까 개체군하고 군집 비교하는 거 그거 하나랑 그리고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내신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에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나온다. 무조건 이겁니다. 어? 중요한 개념은 생물적 요소, 비생물적 요소, 생물적 요소 요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줬다. 즉 요즘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니네들이 반팔을 입고 다녀. 땀을 줄줄줄 흘려. 환경이 생명체한테 영향을 줬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이 생명체한테 어떤 영향을 주잖아? 그러면 작용이야. 오케이? 두 번, 두 번째. 지금 울음 쾅쾅 소리 났지? 비 오는 거 같지? 자, 두 번째. 거꾸로. 니네가 자꾸 공기를 뿍뿍뿍뿍 끼워가지고 공기가 더러워지면 생명체가 환경을 바꾼 거죠. 그거는 뭐라 그래? 반작용이야. 환경이 생명체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이라고. 이거 구분 못하면 한 문제 무조건 틀린다. 다시 한번. 환경이 생명체한테 영향을 주면 뭐라 그런다고? 작용. 오케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든 작용 받는다. 작용이야. 오케이? 얘네들이 저기 산에 가서 응아해서 환경이 더러워졌다. 반작용. 알겠니? 니네끼리 싸운 거는 상호작용이야. 근데 이 상호작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개체군 간 상호작용은 나눠.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뭐니? 같은 종끼리 경쟁하는 것을 뜻해. 개체군 간 상호작용하는 건 다른 종끼리 경쟁하는 것을 뜻해. 이것도 같은 종 간 상호작용이냐? 아니면 다른 종 간 상호작용이냐? 이것도 시험에 묻습니다. 다시 한번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그러면 생물끼리는 상호작용이요. 그러면 비생물적 요인끼리는 상호작용 할까 안 할까? OX 비생물적 요인끼리는 상호작용 합니까 안 합니까? 확률 50%. 하나, 둘, 셋. 응? 한다. 1학년 때 배웠잖아요. 1학년 때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끼리 막 상호작용해서 막 태풍 불고 쓰나미 생기고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그게 비생물간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생물끼리도 얘네끼리도 어떻다? 상호작용하고 생물끼리도 어떻다? 상호작용 하는 겁니다. 가끔 금장도 작용 안 하지만 몇 번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얘끼리 상호작용하니까 얘네끼리 상호작용 안 한다? 그렇게 이상하게 예단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작용이 뭐라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반작용은 거꾸로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즉 인간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가 생겼다. 이건 반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두더지가 땅을 파고 지렁이가 땅을 파서 비옥한 땅이 됐다. 반작용이 해당합니다. 상호작용은 생물적 요인끼리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끼리도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상호작용은 또 구분하라 그럴 거예요. 같은 종, 즉 종 내 상호작용인지 종 간 상호작용인지 종 내 상호작용, 종 간 상호작용 구분할 수 있겠지? 옛날에는 뭐 이런 것도 배웠는데 요 뒤쪽에 살짝 나올 거예요. 그것도 여기쯤에서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야, 너 그림 봐봐. 기억이 뭐야, 기억? 그래, 기억이 작용. 니은은
반작용. 디귿이 요 문제는 내신에는 거의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해두셔야 돼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여기 때문에 시간을 다 잡아먹.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분명히 했을 거야. 2학년 때인가? 반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세 가지. 기억나요? 반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세 가지. 보너스 상품 사탕 하나. 세 가지 얘기해봐. 정확하게 비타했다. 그래, 정확하게 빛의 세기. 뭐라고? CO2의 농도. 마지막으로 온도. 중학교는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빛의 세기랑 빛의 파장으로 구분합니다. 요것도 있지만 빛의 파장도 구분합니다. 즉 색깔에 따라서도 광합 성량이 달라요. 식물은 초록빛 안 씁니다. 빨강과 파랑 위주의 빛을 써서 광합 성량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파장에 따라서 광합 성량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 빛의 세기입니다. 이번에 색깔 양지식물이에요. 음지식물이에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중에서 양지식물이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오래된 숲에서는 양지식물이 못 자라요. 왜냐? 새싹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림자가 진 영역이기 때문에 양지식물이 못 자라요. 나중에 이거 이제 극장 배울 때 왜 그런지 나타납니다. 암투화점이라고. 정확하게 양지식물의 방포화점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음지식물의 방포화점이 되겠지? 오케이? 요 점은 보상점이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 양지식물의 보상점, 음지식물의 보상점. 보상점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빛의 세기를 뜻합니다. 요 밑에서는 광합성량과 호흡량하고 똑같은 빛의 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특정 세기가 되면은. 그걸 보상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호흡량입니다. 빛의 세기가 바뀐다고, 빛의 세기가 바뀐다고 호흡량이 바뀌지 않아. 호흡량은 세포 개수가 늘어나요. 호흡량이 늘어나요. 즉, 애들이 더 자라야 호흡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어? 이파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거 실험할 때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개체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조건하에 실험을 하거든.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변해도 호흡량은 변하면 안 돼. 오케이? 호흡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은 거예요. 호흡은 항상 해야 됩니다. 빛이 있던 없던. 알겠니? 이때 이 전체 크기를 총광합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총광합성에서 폭량을 뺀 순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광합성량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야.
빛의 세기가 세지니까 광합성량이 변했네. 그럼 환경이 생명체를 변화시켰네. 작용이 해당. 오케이? 작용 그 한마디로 설명하려고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 빛을 요 세기를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양지식물은 죽어요. 오래 못 살고 죽어. 근데 음지식물은 잘 먹고 잘 살아요. 호흡량보다 더 많은 광합성을 해야 에너지가 여분이 생기거든? 그 에너지 여분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분의 에너지가 있어야 자라. 그러면 고상점에 딱 끼면 요 빛의 세기에서는 음지식물은 죽지는 않아. 그렇지 하면 자라지도 않아. 살아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빛과 요 빛 사이 요 값을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지식물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양지식물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고상점의 개념. 무슨 뜻?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똑같은 지점. 즉 남는 에너지가 남지도 모자르지도 않는 빛의 세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양지식물은 이만큼까지 광합성을 하고 음지식물은 이만큼밖에 안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하고는 그걸 이 그래프가 요거는 조금 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는 양옆, 음옆 이렇게 나왔어. 이게 양지식물, 음지식물 아니에요. 양지식물, 음지식물은 아예 종류가 달라. 식물의 종이 다른데 양옆, 음역은 나무 한 그루 안에 햇빛이 비치는 남쪽은 양옆이고요. 그림자가 지는 쪽은 음역이에요. 달라요. 한 개체 안에서도 양역과 음역이 나와요. 햇빛이 잘 받으면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이거 원래 중학교 때 배웠어야 정상인데 이 교과 과정에서 없어진 것 같은데 울타리 조직, 해변 조직 하나 더 염록체가 있으면 광합성 하거든요. 뭐가 있으면 요게 공변세포예요. 뭐라고? 우리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제대로 안 갔겠지만 생산작용, 광합성 배울 때 공변세포 배웠어요. 요 세 군데서만 광합성합니다. 표피세포에서는 광합성 안 합니다. 표피세포는 이렇게 뺏겨보면 투명해요. 초록색 안 보여요. 즉 염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안 합니다. 표피는. 표피 조직은 안 합니다. 근데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한 건데 염록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서는 울타리 조직, 표면 조직, 공변세포에서는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알겠지만 어디서 광합성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셋 중에서. 울타리 조직이죠. 왜? 염록체가 제일 많이 밀집해 있어. 그러니까 울타리 조직에서 가장 많이 광합성을 해야 돼. 근데 양엽 쪽은 울타리 조직이 되게 발달을 해 있어요. 근데 음엽은 별로 발달해 있지 않아. 왜? 얘는 빛이 세니까 빛이 세서 이렇게 발달을 한 거고 얘는 빛이 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빛이 세기 때문에 한 개체 내에서도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 두툼한 이파리가 되기도 하고 그림자 영역에만 있는 이파리는 얄팍한 광합성 많이 안 하는 그런 이파리가 된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남쪽에 있느냐 뒤통수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파리 모양이 달라졌죠. 환경에 의해서 바뀌었으니까 작용의 예가 됩니다. 오케이? 다른 거 맞아. 작용이야. 뭐라고? 생투 들을 사람이 아까 너라 그랬지. 너도 들을 거니? 구조 앞에는 다 다시 나옵니다. 근데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걸 중학교 때 한 번 걸치고 갔거든? 근데 이제는 없다가 갑자기 고2 때 툭 튀어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나온다고. 이게 앞뒤가 교과 과정이 안 맞은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가끔, 교육부 이 새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과 과정을 이렇게 개차반으로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야, 벼락친다, 씨. 나같이 죄진 거 많은 놈은 못 나가겠다.
난 죄진 게 많아서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요거까지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얘들아, 빛의 삼원색이 뭐니? 갑자기 이거 빛의 삼원색 물어봐. 분명히 빛의 삼원색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색깔을 본다라는 개념 설명할 때 하얀색이 왜 하얀색이야? 모든 빛을 다 반사하니까. 까만색이 왜 까만색이야? 모든 빛을 다 흡수해서 빛이 없으니까 까만색이었죠? 다 까먹었다, 나쁜 놈. 나쁜 놈 둘. 빛의 삼원색이 뭐지? 빨강, 파랑 섞으면 뭐죠? 응? 보라? 이거 청록이잖아. 그치? 빨강, 초록 섞으면 뭐죠? 노랑이죠. 파랑, 빨강 섞으면 자홍색 됐잖아요. 자홍? 다홍으로 배웠니? 자홍으로 배웠니? 자홍으로 배웠지? 이 자꾸 색깔 좀 자꾸 맞나? 씨, 나도 헷갈려. 이거 색의 삼원색하고 다르지? 빛의 삼원색이니까. 빛의 삼원색. 짜자잔. 여기 있다. 자홍 맞죠?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빛은 물속에 깊숙이 못 들어가요. 한 20m 정도까지는 빛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근데 빨간색 파장은 20m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는 산란돼서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한 20m까지는 이 모든 빛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20m까지는 물 밖이나 물 속이나 같은 종류의 빛을 가지고 있다. 물 밖의 식물 대부분 무슨 색? 녹색이죠. 그래서 물 속에서도 20m 정도까지는 밖이나 아니나 빛의 종류가 거의 똑같으니까 녹색 계열이 살아요. 녹조류가 살아요. 오케이? 근데 20m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빨간색이 못 들어가. 뭐가 못 들어가? 요 빨간색이 없어져요. 그래서 청록빛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청록빛이 있는 거야. 여기는 무슨 빛? 그 청록색 빛을 잘 받아 들이는 색깔이 갈색이에요. 이거 미술을 배웠다면 보색이라는 걸 배우거든. 합쳐서 백색을 만들어야 돼. 보색 대비라는 걸 배워요. 오케이? 그 보색이 청록에 대한 보색이 갈색 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20m에서 한 40m까지는 백조류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40m를 넘어가게 되면 저기서 노랑으로 나오는데 노랑은 얘죠. 근데 얘는 얼마에서 탈락? 20에서 탈락했지. 얘는 40까지에서 탈락이. 즉 노란빛을 쏴줘봤자 몇 미터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40m까지밖에 못 들어가. 20m에서 빨간색 탈락하고 40m까지 가면 초록색 탈락하고. 그럼 뭐만 남았지? 그래서 수심 40m 이하로 내려가면 세상이 푸르딩딩하지. 어둡기도 하지만 푸르딩딩하게 보여요. 왜? 무슨 빛밖에 없으니까. 지금 들어온 빛 자체가 푸른빛이야. 그런데 오케이? 여기는 무슨 세상? 푸르딩딩하는 세상이라고. 푸르딩딩하는 세상. 한 200m 정도 들어가면 완전 암흑돼요. 저 파란색도 못 들어가. 그래서 40m에서 여기 한 200m 구간 있죠? 200m보다 더 내려가면 빛이 사실상 없는 암흑이 돼요.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것들, 저 동물들은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식물, 또 바다 식물 있지? 걔네들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게 200m보다 깊으면 거의 없어요. 물론 조금씩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기는 붉은 계열, 홍조류들이 많이 살아요. 뭐가 많이 산다고? 푸른 빛에서는 그 푸른 빛을 잘 받아들이는 홍조류가 잘 살아요. 만약에 여기서 그럼 만약에 지구과학으로 좀 넘어가서
태양이 푸른빛이었다면 지구의 식물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태양이 푸른빛이었다면 지구의 식물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응? 뭐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푸르딩딩한 세상에 누가 산다고? 붉은 계열 애들이 산다 그랬지? 만약에 태양이 푸른빛이었다면 지구의 식물도 붉은 계열이었을 거야. 자, 여기에는 백색 광이 들어왔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왔어? 청록색 광이 들어왔고 그 밑에는 파란색 들어왔죠? 그에 따라서 주로 서식하는 생물의 종이 바뀌었죠? 환경 때문에 생물이 사는 공간이 제한받았죠? 작용한다. 뭐에 해당한다고? 왜 수심에 따라서 다른 애들이 사느냐? 빛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케이? 얘들아, 무지개는 무슨 색? 색깔 7가지 얘기해봐. 어이, 내가 빨주노초 파란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도남타초 노초파라고 뭐라고 하고? 아니, 뭐 초등학교 때 누나들이 빨주노초 파란 거, 도남타초 노초파라고 꽉 외워놨었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도남타초 노초파라고 진짜 모르더라. 안 해봤니?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이쪽이 단파장이고요. 이쪽이 장파예요. 그래서 보통 빨주노초 파남보 하고 오른쪽에다가 파장 이렇게 줘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단파장의 고진동이고 반대로 장파장의 저진동이에요.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이에요. 왜? 빛이기 때문에 광속 일정이에요. 혹시 물리하는 사람? 없니? 물리면 상대성 이론을 보면 광속은 일정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빛의 속도예요. 이쪽이 고에너지야. 이쪽이 저에너지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파장이 긴 적색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파장이 긴 적색광. 오케이? 쉽게 어떻게 된다? 파장이 긴 적색광은 바다 얕은 곳까지만 깊게 못 들어간다라는 소리죠. 오케이? 근데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깊숙이 들어간다. 그래서 빨강 제끼고 초록 제끼고 파랑이 제일 깊이까지 들어간다. 그에 따라 주변의 빛이 색깔이 달라지니까 즉 환경이 바뀌니까 사는 해조류가 달라진다. 작용에 해당하는 설명. 오케이? 1초 시간에 따른 식물의 대화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다음 주에 숙제 검사 하라고 다 들고 오게 시킬 거니까 못한 사람 미리미리 해가지고 다다음 주에 들고 올 수 있도록